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며 뇌물 액수를 항소심보다 많은 86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에선 여야의 대립 속에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돼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과 다른 급의 무역 협상이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뉴욕과 유럽의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밤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씨는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핵심 인물일 텐데 이들의 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 이 파기환송은 유죄를 무죄로 또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서 다시 판결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유죄는 유죄로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형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일부 무죄 취지 파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항소심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오히려 뇌물 공여 액수가 36억 원에서 무려 5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말 3마리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의 현안이 뇌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배치됩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받았다고 판단한 뇌물 액수는 대법원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뇌물 사건을 합쳐서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는 분리해 선고해야 합니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 씨에 대해선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최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이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앞서 항소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대부분이 인정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받은 사람은 있고 준 사람은 없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는데 이번에 대법원은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있고 액수도 일치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뇌물 액수가 껑충 뛰었고 어쩌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현진 기자입니다. 이번 재판 최대의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36억 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준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선 삼성이 최 씨에게 넘긴 건 말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며 말값을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석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또 말에 대한 사용과 처분 권한이 모두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이 말 소유권을 삼성 명의로 하자 최순실 씨가 화를 냈고 이에 삼성 측이 최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혐의,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됐습니다. 이 과정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에 대한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는 점을 대법원은 확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2심보다 50억 원 늘어난 86억 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회장 뇌물은 회사 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으로도 인정됐습니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삼성 측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겁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뛰어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당분간은 대외 노출을 자제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이런 위축으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달 들어서만 4차례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위기를 직접 돌파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가더라도 일정 부분 제약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올해 발표한 133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계획 실행 여부와 글로벌 기업 인수 합병 등 경영상 핵심 결정이 더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선 변호인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을 뇌물 공여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의미 있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후계 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총과 전경영 등 경영계는 삼성그룹의 경영과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부산시장과 조 후보자의 의혹은 대체 무슨 관계냐 의아한 분들 계실 텐데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줬던 교수 있죠. 그 교수가 나중에 부산의료원의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 뭔가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보내는 건데 당사자들은 부인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에서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오거돈 부산시장이 유럽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탓에 못한 부분이 있어 부산시청과 협의해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노 원장은 양산 부산대병원장 재직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의 지도교수로 2016년부터 6학기 연속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인물입니다. 노 원장은 이후 지난 6월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오거돈 부산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립의료원장 임명에 관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도 부산의료원장 임명 등을 두고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부산의료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어제 오전 김해공항에서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돼 출국을 제지당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인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출국 금지된 걸 모른 채 근무를 위해 항공기를 타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출국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네, 이번 주만 지나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안개 속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예정한 날에 과연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 안다영 기자가 인사청문회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9월 2일과 3일 청문회를 위한 증인 채택 마지막 시한인 어제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가족을 인질적으로 해서는 충분히 안 된다는 차원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가족이 핵심인데 인질적으로 부리다며. 한국당은 모친과 딸은 증인에서 제외하겠다며 한 걸음 양보했지만 부인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전처 정도는 이 세 사람이 안 나오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본질이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저는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증인 채택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최장 90일 동안 증인 채택을 논의할 수 있는 안건 조정제도 카드로 표결 처리를 막았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하며 청문회 일정 조정을 주장했습니다. 어제가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는 대로 청문회 날짜를 미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게 한국당 본심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가족 증인은 절대 안 되고 일정 변경도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막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어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당을 뺀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는데 한국당은 날치기,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제 개정안은 11월 말에는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개특위 상황은 강나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법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 종료 이틀 전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더 논의하자는 한국당의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8월 말 안에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일독이라도 하자라고 요구했어요. 되풀이되는 공방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표결 움직임을 보이자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지도부의 다른 상임위원까지 총출동해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표결이 강행됐는데 전체 19명 중 한국당을 뺀 11명이 찬성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야합이라고 항의하며 어제 예정됐던 국회 예결위와 외통위 등 다른 일정을 무산시켰습니다. 조국 구하기 혈안에 나선 민주당과 그리고 또 이에 야합하는 정의당, 이들이 만들어낸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 여야가 더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어제 통과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정당 득표율을 반영해 비례대표를 뽑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만큼 90일 뒤인 11월 말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상습 도박과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씨가 어제 경찰에 소환돼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는지 또 해외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양현석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밤새 계속됐습니다. 자정이 지나면서 성접대 혐의에 대한 조사로 넘어갔는데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논란이 중심에 섰던 양 씨는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자금 환치기 의혹으로 환치기 혐의로 입건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상습 도박 혐의입니다. 양 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수차례에 걸쳐 10수억 원대 규모의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확한 도박 횟수와 금액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 자금 조달 방식도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양 씨는 해외에서 도박 자금을 외화로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YG 미국 법인 등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YG 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입출금 내역과 YG 미국 법인에 대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2014년 양 씨가 외국인 재력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하나를 또 풀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삼성으로 가는 소제품인데 다시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독가스로 전용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수출을 막았는데 그동안 뭔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첫 허가입니다.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과 19일 또 다른 규제 품목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삼성전자에 2차례 허가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과 식각 공정에 두루 사용돼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가 독가스로 전용될 수 있어 엄정하게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중국 등지에서 대체 수입처를 찾고 국산화 테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일부 제품은 내년쯤 실제 공정에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격적인 허가는 일본 불화수소 생산업계에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하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은 84%나 급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가트 11조 사실상의 수량 제한 조치로서 자신들의 조치가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업계로부터 확인하고 배경과 진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밤사이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올랐습니다. 미중 사이에 뭔가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얘기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국과 협상이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급이 다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과 다른 급의 무역 협상이 오늘 잡혀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달 미중 고위급 협상 재개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협상 참석자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역 협상은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주도하는 미국 대표단과 류호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가 다음 달 1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기 이틀 전에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and I think they should make a deal and I think if they don't make a deal it's going to be very bad for China. 중국도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 직후 반격 수단이 충분하지만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希望美方停止加征关税的错误做法.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협상 재개 소식과 보복 관세 부과 방침 발표가 매일 엇갈리게 나오면서 협상의 향방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나빠졌고 경기 침체 징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지적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재선 과도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향후 선거전이 가열될수록 무역 전쟁을 계속 끌고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산 식품에서 혹시 방사능이 나오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들 많죠. KBS가 이 사고 이후 국내 통관 과정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가공식품들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드립 커피, 일본 유명 회사의 초콜릿과 사탕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일본 식자재를 판매하는 한 마트입니다. 냉동식품에서부터 조미료와 향신료, 과자 등 다양한 일본산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커피 코너엔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 원두커피 맛을 즐길 수 있는 드립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5개월 전 방사능이 검출돼 통관 과정에서 반송 조치된 제품과 같은 제품입니다. 방사능 검출이 확인된 제품 중에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일본의 유명 브랜드 초콜릿과 사탕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은 35건의 19가지 종류로 그 양만도 17톤에 이릅니다.
특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포함됐는데 껌 첨가물인 텔크와 건강 보조제에 들어가는 빌베리 추출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가공식품은 모두 반송 조치해서 현재는 국내에 유통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검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래 방사능 검사는 1만 초, 즉 3시간가량 진행해야 하는데 수입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원전 사고 이후부턴 30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측정기가 10,000초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측정 시간을 줄이면 아무래도 적은 양은 측정이 좀 어렵지 않겠나. 불안이 커지자 일본산 식품의 원산지를 지역명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후쿠시마 산을 모르고 잡수시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약처는 관련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줘서 한편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은 모두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시위가 80일을 넘긴 홍콩은 지금 폭풍 전야의 상황입니다. 내일 있을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심야에 중국 주둔군이 교체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연례적인 절차라지만 홍콩 시위가 격화되고 있어서 중국 본토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홍서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시의 한 연병장에 도열한 인민해방군. 장갑 차량을 선두로 비상등을 켠 군용 트럭이 줄줄이 고속도로를 따라 달립니다. 도로 간판을 보니 목적지는 홍콩.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영상을 공개하고 올해로 22번째인 연례 주둔군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주둔군은 약 6,000명 규모로 장갑차와 헬기, 미사일함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본부는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홍콩 내정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주둔군법에 따라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홍콩 SNS에선 중국이 시위 진압을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군 당국은 주둔군법을 이행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我们将坚决听从党中央、中央军委指挥，坚决贯彻一国两制方针，坚决贯彻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和驻军法. 그러나 전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선전시에서 주민 24만 명이 테러 방지를 위한 자원봉사 경찰로 참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홍콩 경찰이 주말 시위를 불허했다고 보도하는 등 시위대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낮 기온 2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정체전선이 일요일에는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27도 예상되고 원주와 안동, 대전이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교수로 임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는데 알고 보니 이 기준 미달 교수는 대학 총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주관광대학교 조교수에 응시한 당시 28살 A씨.
임용 자격 조건은 교육과 연구 경력 등이 4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2년 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 명이었던 경쟁자의 경력은 5년 8개월이었고 대학은 서류 심사에서 두 사람 모두 적격 처리했습니다. A씨는 석사 적합성 심사에서 2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점인 8점을 받았습니다. 전공 적합성 심사에선 배점 최고점인 8점을 초과하는 9점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최종 면접을 거쳐 경쟁자는 탈락하고 A씨는 지난해 초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A씨는 이 학교 총장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부적정 임용이 적발되자 제주관광대는 지난 3월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교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응시 자격 미달인 총장 아들을 교수로 임용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엔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셈입니다. 취재진은 대학 총장과 A씨에게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체가 글쎄요, 학교에서 규정을 뭔가 잘못 이해를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가지고. 학교 측은 행정상 미흡했지만 부정 채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심사위원 4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내부 법적 검토를 거쳐 총장 아들의 교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요즘 빨래 건조기가 참 인기인데요. LG전자는 그동안 시판된 제품들의 문제가 좀 있다며 145만 대를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먼지가 쌓이는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왔고 또 소비자 원도 부품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먼지와 악취 등으로 최근 민원이 잇따른 LG전자 빨래 건조기입니다. 자동 세척이 된다는 콘덴서엔 먼지가 껴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건조기 50대를 해체해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14kg 이상 대용량 제품일수록 먼지가 많이 쌓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링이 안 돼 있어서 이 틈새로 이제 먼지가 많이 들어가고 먼지 털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그 세척 과정 없이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소액에 비해서 더 많이 쌓이는 걸로. 거름망과 본체 사이 틈이 생겨 먼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척 뒤 남은 물도 충분히 배출되지 못해 곰팡이로 인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LG전자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판매한 건조기 전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무상 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리 대상은 총 145만 대, 본체를 뜯어 최소 4가지의 부품을 교체해야 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또 서비스 받는데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서비스를 신청을 해도 최소한 빨라야 일주일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도 이렇게 서비스가 걸렸었거든요. 소비자원은 LG 건조기에 대한 AS 조치가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시리아에서 계속되는 정부군의 공습으로 주민 12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5살 이하 어린이들이었는데요. 폭격당한 지역은 순위파 주민 수천 명이 정부군을 피해서 이주한 곳인데 정부군은 이 피란 지역에 반군이 숨어 있다며 공습을 이어가면서 애꿎은 민간인들까지 희생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간 뒤 거리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건물과 자동차에 불길이 번지고 잔해 속에서 희생자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작업은 밤 늦도록 계속됩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28일 이들립주 마렛 알루만을 폭격해 주민 12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폭격이 이루어진 마렛 알루만은 수니파 주민 수천 명이 시아파 정부군의 공세를 피해 이주한 곳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들 피란민 가운데 알카에다와 연계된 반군이 있다며 이들립과 알레포 등에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은 시리아 정부군이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할 수 있는 통폭탄까지 다시 사용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Ongoing clashes, shelling and airstrikes, including the use of barrel bombs, continue unabated in Idlib, in western Aleppo and northern Hama provinces. 지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유엔이 집계한 시리아 민간인 희생자는 550명.
피난민은 40만 명에 이릅니다. 유엔은 특히 시리아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이 여성과 어린이라며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내려옵니다. 불어난 물길을 피해 사람들이 시설물 위로 대피해 보지만 거센 물길이 이어지면서 이 시설물조차 힘없이 무너집니다. 건너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데요. 현지 시간 28일 폭우가 내린 북아프리카 모로코 남부에서 강물이 인근 축구 경기장을 덮치는 사고로 축구 관람객 7명이 숨졌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지난 7월에도 폭우 이후 산사태로 버스 탐습객 15명이 숨지는 등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조차 휘청거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고 풍속 136km에 달하는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 버진 아일랜드를 강타한 모습입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도리안은 카리브해에서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며칠간 미국 동남부에서 비와 강풍,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파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리안의 경로에 놓인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모든 학교 휴교령과 일시 금주령을 내렸고 미 플로리다 주 정부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리안의 상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분홍색 담요를 덮은 난민들이 배 안에 가득한데요. 임산부와 어린이를 포함해 99명으로 탈출 당시 타고 있던 보트가 침몰하면서 지난 28일 새벽 이 구조선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이 배의 입항을 거부하면서 항구 앞에 온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극우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주도로 난민 선박 입항 금지, 난민 항공기 이륙 금지 등 강경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구호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5,163만 명, 한 해 전보다 0.4% 늘었습니다. 상당히 적은 수치인데 그나마도 대부분이 외국인 유입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구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63만 명입니다. 2017년에 비해 20만 7천 명, 0.4%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는 건 외국인의 영향이 큽니다. 내국인은 3만 5천 명, 0.1% 느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은 1년 전보다 17만 2천 명, 11.6%나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고령화는 가파른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17년 처음으로 14%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에는 0.6%포인트 높아진 14.8%로 집계됐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진단하는데 이런 속도라면 6년쯤 뒤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반면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은 72.2%로 0.3%포인트 더 줄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속에 0세에서 4세 인구는 196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도 5.2%나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이나 병역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후에 경제 생산 연령 인구도 또한 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구 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29.3%로 한 해 전보다 0.7%포인트 늘며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고 5인 이상 가구는 5.4%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조왕의 초상화가 있었던 수원 화령전의 주요 건축물들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운한각을 비롯해 하나로 연결된 3개의 건축물이 같이 지정됐는데 역사적인 기록과 원형이 아주 잘 유지됐다는 평가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사적 115호 화령전 안에 있는 운한각입니다. 정조의 어진을 모셨던 전각으로 1801년 세워졌습니다. 입체감이 살아있는 내부 단청은 200년 전 모양 그대로입니다. 매화점이나 태평초 문양은 지금 궁궐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관리가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고 특히 기둥이랑 그 위에 문양 장식들이 좀 많이 이쁜 것 같아요. Simple and very natural
because it's just with trees and also things like that. And I think they have a beautiful color inside. So I think it's very beautiful and very different with Europe. 운한각 옆에는 어진과 제기 등을 임시로 보관하던 이안청이 있고 두 건물은 복도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용적인 측면이 드러난 디귿자 형태의 독특한 양식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새 건축물이 보물 2035호로 지정됐습니다. 불과 2개월여 만에 지어졌던 이 건축물들은 당대 최고 건축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19세기 초반에 아주 우수했던 건축 기술이 여기에 다 반영되어 있고 그 모습을 석재라든가 부재, 단청 여러 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정조 어진은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했다가 부산 용두산 화재로 소실되고 지금은 표준 영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진을 모셨던 지방의 영전은 전주의 경기전과 수원 화령전만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일본산 먹거리를 한 달 동안 집중 검사하고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수산물이 모이는 수산시장입니다. 참돔과 가리비 등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식감이 좋아 인기가 높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의 예전에 반의 반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일본 이제 방사능 그 원전 터졌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일본산은 그때보다 점점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어요.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바다 방류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시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검사 인력을 투입해 일본산 활어는 물론 일본산 원료를 사용한 과자까지 모두 160가지를 집중 검사합니다. 수입 식품에 대해서 이제 국가를 떠나서 다 했는데 이번에는 외국산 수입 식품 중에서 일본산만 할 겁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일본산 먹거리를 직접 거둬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사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재검사를 진행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나오는 순서대로 즉시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방사능 검출 사례가 많으면 검사 기간을 늘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규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추석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빨리 오는 이번 추석은 햇과일을 수확하기엔 좀 이른데요. 그래서 농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명절 선물용 배가 다 익지 않아 푸릇푸릇합니다. 군데군데 노랗게 익은 배를 골라보지만 크기가 작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석 전에 절반도 수확하기 어렵습니다. 올 추석은 너무 빨라서 배가 정상적인 배가 출하가 안 되고 거의 40%, 50%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배가 너무 적어서. 가을에 출하하는 홍로 품종 사과. 붉은색을 띠긴 하지만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농약값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명절에 싼 값에라도 내놔야 하는데 수확할 수 있는 물량이 적습니다. 지금 출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것들은 아마 추석 세고도 거의 10월 한 중순까지 가야 될 겁니다. 이것은 수확이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잘해야 50% 정도 출하를 해요, 이번에. 이른 추석에 햇과일 수급이 어려워진 유통업계는 혼합 세트를 20% 늘렸습니다. 과일의 그 출하 시점과 소비 시점 차이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수입 과일 세트와 과일 혼합 세트 구성을 전년 대비 확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빨라진 데다 택배 주문이 끝나는 다음 주까지 비 소식도 이어지면서 과수 농가들로선 이래저래 명절 대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최초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라가 오늘부터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자금 문제 때문에 운전기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강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 차량 공유 서비스 타라 사무실 앞입니다. 늦은 시각 수십 명의 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100여 명의 기사들에게 갑자기 계약 종료를 통지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들 한두 명도 아니고 100여 명의 기사들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은 부당하고요. 용역업체가 타라 측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을 종료한 겁니다. 왜 한마디도 없었냐 이거예요. 상황이 이 상황이 될 때까지. KBS 취재 결과 타라 운영사인 스타모빌리티는 지난 6월 시범 운영에 참여했던 기사 5명의 수당만 정산했을 뿐 이후 100여 명의 대금은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것까지 정산해야 할 대금만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타라 측은 내부 경영 악화로 정산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지금 측과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 이제 드라이버분들이 생계나 실제로 일자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사 100여 명은 다음 달 6일까지 수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경기도가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닥터 헬기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내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소방 시스템과 완벽히 연계해 환자 이송뿐 아니라 산악 구조 등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 한 대가 도청 잔디밭을 향해 날아옵니다. 헬기 도착에 맞춰 119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헬기에서 내린 의료진들은 구급대가 넘겨준 환자를 헬기에 싣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경기도에서 도입한 닥터 헬기의 환자 이송 시범입니다. 닥터 헬기는 치료 시간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헬기를 이용해 이송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닥터 헬기를 도입하면서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대 병원과 협력해 도입한 경기도 닥터 헬기는 환자 이송은 물론 산악 구조와 해상 작전까지 가능한 다목적 장비입니다. 닥터 헬기를 소방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소방대원 6명이 아주대 병원에 정식 파견됐습니다. 소방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시스템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소방의 기존에 비행하고 저희가 소방에서 항공전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헬기 이착 육장 1,700여 곳을 마련했습니다. 소음 문제라든지 또 위험성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생길 수가 있고 반발도 있겠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라는 점들에 우리 도민들께서 다 동의해 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공군 수원 비행장에 헬기 수리 등을 위한 계류장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20억 원가량 늘어난 70억 원을 매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도심 곳곳에서 문화체육 행사 및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한 주말 운행 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강변북로 가양대교 모습인데요. 이 부근 속도 떨어지는 것 외에는 대부분 구간 차간거리 넉넉한 편이며 경부고속도로는 외곽 방향 반포 IC 부근과 도심 안쪽으로 양재 IC 일대에 짧은 정체 있습니다. 천호대로 군자교에서 아차산역 사이 간간히 지체와 서행 있지만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주말 교통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대규모 집회 및 세종로 방향으로 행진이 있을 예정이며 일요일인 모레 대규모 마라톤 행사로 새벽 5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여의도공원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사이 탄력적으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역시 일요일 오전 7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오가는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로 대회 구간 도로가 순차적으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2심 판결이 모두 새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부 파기환송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하고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을 발표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선고입니다. 가장 큰 관심과 쟁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 2심에서 엇갈린 뇌물액과 경영 승계를 둘러싼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34억 원 상당의 말세피를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가뜩이나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전쟁 속에 오너 부재 리스크가 커졌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50억 원이나 추가돼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률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본 것입니다.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고 후 삼성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도움과 성원을 부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에 대한 중대한 불법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이번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법리상 다툼은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다퉜던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적 해석과 판단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형량을 놓고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며 뇌물 액수를 항소심보다 많은 86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에선 여야의 대립 속에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돼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과 다른 급의 무역 협상이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뉴욕과 유럽의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밤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씨는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꽤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 지역으로는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더위도 없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일요일에 이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남부지방도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원주와 청주, 대전 27도 예상되고요. 광주가 28도, 대구 29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고요.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